안녕하세요. 한국공학대학교 게임공학과 직무산업 특강을 맡게 된 현직 서버 개발자 알렉스입니다. 네, 그러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저는 서버 개발자에 있으며 서버 개발 외에도 다양한 단체, 알고리즘 잡사라든지 시커밋이라는 곳에서 멘토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멘토링 활동으로는 보통 개발자 멘토링, 이론 프로젝트 진행, 그다음에 서버의 배포 프로세스 자동화, 클라우드 기술 적용, 성능 테스트 또는 성능 튜닝에 대해서 멘티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트러블 슈팅, 가상화 기술 적용 등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해당 내용들에 대한 모의 면접이나 취업 지원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게임공학과에 대한 직무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공학대학교 게임공학과 커리큘럼 사진은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있고요. 2023년도 기준이고, 첫 번째, 게임공학과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 전산학개론,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알고리즘, 운영체제 등 기초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네트워크, 클라이언트 게임 프로그래밍, 서버 프로그래밍 또는 이제 VR, AR과 같은 가상현실 게임 개발에 대해서도 커리큘럼에서 맡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개념들을 바탕으로 보통 프로그래머로 게임 회사의 프로그래머로 취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게임 리소스 제작 또는 이제 게임 기획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두 번째 말씀드린 게임 기획 과정에서는 이제 게임에 대한 레벨 디자인, 그 외에도 게임의 전반적인 전투 시스템 또는 마케팅, 그 다음에 비즈니스 쪽에 이제 레벨 디자인을 통해서 이제 특정 게임이 어떻게 기획을 해야 유저한테 재미있고 매출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많이 매출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획을 하는 직무를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게임 리소스 제작입니다. 즉 원화, 2D, 3D 모델링, 애니메이터 등등 게임 리소스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아트 영역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기초 지식들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든 다음에 실제 게임 회사에 공고문에 지원을 해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실제 게임 회사인 넥슨코리아에 있는 직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학대학교에서 갈 수 있는 직무 네 가지를 제가 미리 사전에 선정을 하여서 그 직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릴 직무는 게임 기획 직군입니다. 직전 페이지에서 한국공학대학교 게임 기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제 게임 기획 직군은 게임의 틀을 디자인하고 실제 유저가 어떻게 경험을 해야 재미를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게임 기획자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게임 기획자는 기본적으로 게임 개발 시에 여러 파트를 종합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선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설득력을 가져야 되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요. 주변 사람 기획자 외에도 개발 직군, QA 직군, 운영 직군에 대해서 해당 내역이 얼마나 수익성이 있고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고 인력은 얼마나 드는지 구체적인 설득력이 제시돼야 됩니다. 이 논리력을 바탕으로 수치로 측정하는 것이 보통은 경력이나 해당 직군에 대한 실력을 바탕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게임 직군은 게임 개발 외에도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다음은 엔지니어 직군입니다. 엔지니어 직군은 말 그대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게임 개발 외에도 넥슨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의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게임 내에서만이 아닌 게임을 추천한다든지 아니면 게임의 특정 월에 있는 이벤트를 바탕으로 매출을 집계해서
해당 이벤트가 정상적으로 유저한테 좋은 평을 받았는지, 뭐 마케팅 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인증, 뭐 결제한다거나 쿠폰을 사용한다거나, 아니 상점 시스템에 대해서 뭐 게임 간의 연동을 통해서 유저에게 보다 나은 데이터 접근성을 제공해주는 직군입니다. 네, 게임이 오래될수록 이 데이터 엔지니어 직군에 대해서 더 투자가 되어야 더 내실이 튼튼한 게임 회사라 생각합니다. 다음 직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직군은 아트 직군입니다. 아트 직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게임을 시각화해주고 게임에 등장하는 환경, 건축물, 인물, 옷, 무기, 몬스터 등등의 픽셀 또는 3D 제작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개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아트 직군이라 하면 연출, 애니메이션, CG, BGM, 모델링, 텍스처, 콘셉트 아트 같은 게임 그래픽 디자인을 보통 제너럴하게 말하는 용어입니다. 해당 직군 같은 경우에는 게임 IT 업계 외에도 비주얼 관련 직군이라 하여 보통은 디자이너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게임 프로그래밍 직군입니다. 말 그대로 인게임 내에서 게임 기획자가 기획 내용에 따라 게임 클라이언트와 서버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게임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도구들을 개발하는 일을 합니다. 해당 프로그래밍 직군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데이터, 즉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이 빠삭해야 되며, 또는 그래픽스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나 GPU 또는 운영체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프로그래밍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 CS가 탄탄해야 내실이 있는 게임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알고리즘, 그래픽, 사운드,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게임 프로그래밍 직군 같은 경우에는 위 직군 외에도 QA라든지 운영에 대한 이슈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크게 네 가지 직군, 게임 기획, 엔지니어, 게임 아트, 게임 프로그래밍 직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게임 회사에서는 이 위에 있는 직무 외에도 PM, QA, GM 등 많은 직무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직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게임 산업 트렌드인 5G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G라 하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선보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2019년도 4월 기준, 구체적인 기술 명칭으로는 5G로 알려져 있지만 이동통신 표준화 기구인 3GPP에 의해 뉴 라디오 NR이라는 마케팅 용어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특징으로는 저속 광역망인 6GHz 이하 주파수 대역과 초고속 근거리망 네트워크에 쓰이는 24G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으로 네트워크를 처리한 내용을 분리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5G는 클라우드 기술과 함께 게임 개발에 빠질 수 없는 기술입니다. 다음 두 가지에 대한 게임 개발에 영향을 줬는데요. 게임 스트리밍을 원활하게 하고 인게임 플레이 시 멀티플레이 환경에 대한 경험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5G는 클라우드 기술과 직접 결합하여 게임을 직접 다운로드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버에서 게임을 실행하여 스트리밍 방식을 통해서 게임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게임에 대한 인게임 영상이라든지 그 외에도 유저의 PC 외에도 클라우드 서버에서 다 다운받은 다음에 결과물을 보여주기 때문에 또 원활한 게임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멀티플레이 게임에서는 높은 대역폭과 낮은 지연 시간을 통해서 보다 끊기지 않고 대규모 MMORPG 같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통신에 대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서버가 주로 느려질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라 하면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인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제공하는 개념인데요. 보통은 사스, 파스, 라스, 카스, 파스 등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클라우드라는 모양이 인터넷이 뭉쳐 있어서 구름처럼 보인다 해서 클라우드가 되었습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네이버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 서버를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빌려주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유는 뭐 중소기업이나 작은 회사들은 서버 IDC를 구축하는 비용이 규모의 경제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들이 서버를 미리 구축해두고 이제 사용자가 필요할 때만큼 사용을 빌려준 다음에 종량제식으로 비용을 내게끔 만들어준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게임에서는 게임 기술 컴퓨팅을 자원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동시에 게임 개발을 배포할 수 있게끔 제공해주기 때문에 보다 애자일하게 민첩하게 유저한테 게임 클라나 서버에 대한 배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클라우드 기술은 게임 데이터 처리와 AI 활용에도 추가되는데요. 게임 로그라든지 게임 플레이, 유저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액션을 하는지 또는 BI, 게임의 성과 등의 데이터를 클라우드 데이터에서 처리하고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방향성, 게임 기획자나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AI와 클라우드 서비스는 게임 개발에 유연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민첩하게 배포를 제공해줌으로써 원활한 게임을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5G와 클라우드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게임 산업 트렌드에서 이제 빼낼 수 없는 가상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화 기술이라 하면은 가상현실의 기본 개념이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인공환경의 의미를 뜻합니다. 더 넓은 의미로는 시뮬레이터입니다. 가상현실이라 말하면 단순히 가상의 공간을 구현하는 것을 넘어서 사용자에게 오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실제에 근접한 공간적, 시감적 체험을 경험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게임에서는 사용자들한테 컴퓨터 생성 혹은 실제 촬영 가능한 세계로 이동시키는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큘러스를 통해서 실제 나는 3차원 세계에 없지만 3차원 세계에서 게임을 플레이할 것 같은 몰입감과 가상현실감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게임 산업에서는 VR은 혁신적인 게임 경험을 제공하면서 사용자에게 3D 환경에서 현실감 넘치는 몸을 움직인다거나 컨트롤을 상호작용하여 경험을 제공해줍니다. 다음 페이지는 AR입니다. 증강현실로 AR은 현실적인 세계에 가상적인 요소를 추가하여 실시간으로 혼합하여 현실을 제공해주는 기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포켓몬고가 있습니다. 특정 위치 GPS 기반의 데이터에 가면은 실제 그 위치에 포켓몬이 있는 것처럼 가상적인 요소와 실시간 데이터를 혼합하면서 제공해주는 기술입니다. 게임 산업에서는 이런 가상화 기술을 통해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융합함으로써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트렌드는 이제 글로벌화입니다. 글로벌화라 하면 보통은 이제 게임 산업은 특정 특정 나라에서만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갖추어야 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를 들면 글로벌화 게임들은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뭐 언어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기반 이벤트를 발생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송편, 추석이 있어서 뭐 송편을 통해서 쿠폰을 모아서 뭐 아이템을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뭐 미국에서는 땡스 기빙데이라고 해서 뭐 오골개를 잡아서 실제 뭐 축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뭐 메리 크리스마스, 뭐 핀란드에서는 산타클로스가 나와서 게임에서 뭐 이벤트를 발생하는지 이런 글로벌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화를 하는 게임 회사들의 특징으로는 다양한 지역의 플레이어들에게 맞춤형으로 지역화 컨텐츠를 제공해주고 지역 문화 요소 등을 고려해서 기획을 하게 됩니다. 게임 회사들은 또 글로벌 마케팅 또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다양한 국가와 문화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유저들과 소통할 수 있게끔 그들의 요구사항에 맞춰 개선하는 데 주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산업 트렌드 중에서 글로벌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멀티 플랫폼입니다. 멀티 플랫폼의 정의는 소프트웨어가 둘 이상의 플랫폼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웹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PC, 콘솔,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게임을 제공해주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멀티 플랫폼 환경은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에게 더 많은 접근성을 제공해주면서 다양한 기기에서 연결된 게임 기반 기능을 체험할 수 있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멀티 플랫폼 환경에서 게임 개발자들이 각 플랫폼의 특징에 맞게끔 요구사항을 고려해서 기획하고 개발해야 됩니다. 엑스박스나 플스 같은 이런 조이스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타격감 또는 액션 게임 등에 이렇게 최적화되어 있는 거고, 또는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니터가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같은 게임을 개발하는 걸로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멀티 플랫폼 환경에서는 다양한 인터페이스, 다양한 컨트롤러를 통해 최적화하여 게임 회사는 멀티 플랫폼 기반 트렌드를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산업 트렌드, 게임 산업 트렌드의 멀티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게임 산업에 대표하는 게임 회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넥슨입니다. 넥슨은 1994년도 창립되었고 2005년도 넥슨 홀딩스로부터 분리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본사 법인을 변경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본사를 판교로 이전하였고 창업자는 김정주 대표입니다. 현재 규모는 대기업으로 되어 있고 넥슨의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아래 사진에 있는 것 같이 메이플 스토리, 던전 앤 파이터, 카트라이더, 바람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임 회사로서 세계 최초 온라인 게임 서비스 기업을 온라인 게임 서비스인 바람의 나라를 운영했다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이후로는 국내 업계 자리 1위를 계속 쭉 지켜왔으며 게임 업계 최초로 매출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세계 최초 부분 유료화 시스템을 발명하였고 많은 게이머들에게도 안 좋은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요. 가차라는 랜덤 박스를 통해서 유료 과금 형태를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넥슨 코리아는 판교에 위치해 있으며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자회사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넥슨 네트워크스, 원더 홀딩스, 엔미디어 플랫폼, 민트 로켓, 넥슨 게임즈, 네오플, 넥슨 데브캣, 니트로 스튜디오 등이 있습니다. 넥슨 그룹 같은 경우는 인수합병을 통해서 되게 몸을 잘 불린 회사로 유명한데요. 과거 던전 앤 파이터 계열을 개발한 네오플을 흡수하였고 서든어택을 개발한 게임 하이를 인수하였고 이렇듯 자신의 게임 산업을 투자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넥슨 코리아는 다양한 장르와 플랫폼의 게임 개발을 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게끔 게임 개발자와 협력하여 여러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게임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넥슨 코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회사는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에 대해 말씀드리면 설립 연도는 1997년 3월 11일입니다. 현재 기업 규모는 중견기업이며 창업자는 김택진입니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으며 시가총액은 현재 2023년 7월 23일 기준으로 6조 4,500억입니다. 대표작으로는 MMORPG 장르인 리니지, 리니지2, 아이온, 블레이드 앤 소울 등이 있습니다. NC의 의미는 넥스 컴퍼니로 회사 초창기 회사 이름을 정하지 못해서 정해졌다고 합니다. 창업 초기 당시에만 해도 게임 전문이 아닌 인터넷 기반을 한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였다고 합니다. 김택진의 후배인 넥슨에서 바람의 나라를 같이 개발한 송재경이 있으며 송재경이 이제 NC로 와서 리니지를 같이 개발했다고 합니다.
2006년도에는 웹 입장령이 뜰 때 NC소프트도 웹으로 출시한 적이 있으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NC소프트는 리니지식 BM이 회사의 전부이자 핵심이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리니지 말고는 그렇게 큰 다른 시도를 성공했던 적은 없습니다. 다른 성공적인 사업으로는 플레이 NC라는 사이트를 런칭해가지고 한국, 일본, 대만 세 곳에서 살아남았으며 게임을 퍼블리싱하고 있긴 합니다. 2008년도에는 아이온이 이제 크게 흥행을 넘어서 숨통이 트였지만 야심차게 준비했던 북미나 유럽에서는 성적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경우는 중화권에서 꾸준히 상당한 분기 수익을 올렸으며 북미 자회사인 아레나 네스터, 진정한 길드워 시리즈가 성공하면서 영향력을 갖춘 게임 회사로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이렇게 독보적인 BM과 확률형 아이템 설계를 바탕으로 리니지 M, 리니지 2M 3년간 매출이 무려 1, 2위를 차지하였으며 NC소프트의 부흥기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또한 NC소프트는 게임 개발 외에 NC스토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장르와 플랫폼에서 게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주로 MMORPG 위주의 게임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NC소프트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네, 다음 게임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게임 산업 대표 기업은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은 2000년 3월에 설립되었으며 2011년도 11월 17일 법인이 전환되었습니다. 대표자는 방준영 님으로 본사는 서울 구로구 G타워에 있습니다. 현재 기업 규모는 대기업이며 시가총액은 5조 8천억 원에 있습니다. 넷마블은 초창기에 포털 사이트로 명칭되었으며 2018년도 3월에는 넷마블 게임즈에서 넷마블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온라인 게임 기반 서비스 형태인 채널링 형태로 주력을 다뤘으며 비슷한 게임 사이트로는 한 게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모두의 마블, 테라엠, 페이트 그레드 길드, 그 다음에 리니지 레볼루션 등의 다양한 게임들이 있습니다. 모두의 마블 같은 경우에는 한때 운에 맡기기도 하고 이벤트성, 사행성으로도 조금 비춰질 수도 있으나 현질 유도들을 통해서 버그를 써도 처벌이 크게 나지 않아서 사행성 게임으로 안 좋은 평도 있다고 합니다. 초기 제작으로는 테트리스 같은 알까기 같은 캐주얼 게임 위주로 인지도를 얻었으며 2000년대 초에는 MMORPG는 전격제였기 때문에 무료 캐주얼 게임 위주로 넷마블은 성장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마블에서는 이제 FPS 게임들을 보통 퍼블리싱 하였는데 카르마 온라인, 서든 어택, 스페셜 포스 같은 FPS 게임들을 이제 넷마블 사이트에서 퍼블리싱 하였습니다. 2010년도 9월 중순으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제외한 여타 프로그램에서 시도를 할 경우에 악성 코드들이 많아서 문제가 생겼다고도 합니다. 중국 최대 게임 회사인 텐센트에서 넷마블에 2014년도에는 5억 달러, 하나로 약 5,300억 정도의 자금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을 넷마블 사이트에서 퍼블리싱하였고 넷마블은 이제 주로 모바일 위주의 퍼블리싱을 게임한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게임들은 세븐나이츠, 마블 퓨처 파이트 같은 모바일 게임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넷마블은 글로벌 게임 산업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촉진을 추구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주는 게임 회사입니다. 다음 게임 산업 대표 기업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2013년도 8월 22일 날 설립되었으며 현재 대표자로는 조계현 님이 있습니다. 네, 기업 구분으로는 현재 대기업으로 되어 있으며 코스닥 상장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3조 7천억 원입니다. 2016년도 4월에 분사된 카카오의 게임 전문 자회사입니다. 게임 유통 및 개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포츠 게임으로도 처음엔 확장하였으며 현재는 PC 게임, 그 다음에 프렌즈 스크린 등 골프 게임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8월에는 남궁훈 대표가 카카오 게임즈의 시작이었습니다. 2015년도 12월에는 카카오는 엔진과 다음 게임의 합병을 결정하여서 2016년도 4월에는 법인이 출범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크래프톤과 신규 MMORPG인 엘리온을 퍼블리싱하였으며 17년도에는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체결하였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초창기 오해로는 직접 서비스하는 게임이 아니라 사업 형태를 채널링하는 게임 회사였습니다. 플랫폼 형태였기 때문에 게임 회사들에게는 약간 갑 위치에서 이제 퍼블리싱 비율을 좀 많이 받는다는 악평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 19년도에는 포카카오라는 내용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며 전신 기업 중 하나인 다음 게임의 과오를 뒤집어 쓰기도 하였지만 다른 회사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유는 운영과 이런 질타 같은 것들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오딘이 있고 가디언 테일즈, 그 다음에 우마무스메, 그리고 자회사로는 엑셀 게임즈, 프렌즈 게임즈, 카카오 VX, 라이프 MMO 같은 게임 회사들이 자회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듯 카카오 게임즈는 카카오의 플랫폼과 시너지를 통해서 다양한 게임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저에게 플랫폼 위주의 게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설명드린 게임 회사로는 크래프톤입니다. 주식회사 크래프톤은 2018년도 11월 30일 날 법인이 명칭되었으며 설립일은 2007년도 3월 26일입니다. 대표자로는 장병규 창업자가 있고 현재 대표이사로는 김창한 대표이사님이 계십니다. 현재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8조 4,700억 원이며 대한민국의 대표 게임 개발사입니다. 본래 NC소프트의 핵심 개발자들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NC의 특유의 폐쇄적이고 경영 중심적인 구조가 마음에 들었지 않아서 스튜디오를 창립했으며 현재 인원의 90%가 사표를 내서 블루월 스튜디오로 출발하였습니다. 리니지 3팀에 투자해 집단 이직을 시켰다는 이유로 NC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로 2015년도 4월경에는 블루월 스튜디오에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018년도 11월 30일에는 주주총회의 쇠사명을 통해서 크래프톤으로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테라, 배틀그라운드, 엘리온 등이 있습니다. 2013년도 테라의 무료화 이후 상승세를 탔으며 2017년도 공개 게임이 배틀그라운드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컨퍼런스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외에도 배틀그라운드의 흥행으로 회사 규모는 급격하게 커졌으며 본사는 2018년도 판교의 신축 건물인 알파돔 4로 이전했고 건물이 크래프톤 타워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를 통해서 대규모 온라인 배틀로얄 게임을 개발하였으며 다양한 장르를 게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북미, 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게임 플레이를 퍼블리싱하고 있으며 게임 개발에 있어 기술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배틀그라운드를 배출한 크래프톤 게임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는 게임 회사의 개발자 일과 하루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게임 회사 개발자가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는지에 앞서 게임 개발자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 개발자란 보편적으로 비디오 게임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통상적으로는 IT 게임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머나 또는 디벨로퍼로 불리며 IT 개발자 컨퍼런스의 내용을 보면 프로그래밍에 국한되어 있지만 게임 개발자 내에서는 프로그래밍, 디자인, 아트 직군들도 모두 게임 개발 직군에 대해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회사가 이제 출퇴근제가 자율 출퇴근제이기 때문에 오전 7시나 10시 사이에 출근하게 됩니다. 이제 배포라 함은 개발했던 내용을 이제 실제 라이브 운영 상황에 실제 배포하는, 그러니까 출범하는 일인데요. 배포가 있는 날에는 보통 아침 7시에 일찍 출근하여 서버를 배포하게 됩니다. 그 외의 날은 이제 매일 보통 확인하게 되는데요.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 또는 이슈나 CS들을 문의 같은 내용들을 매일 확인합니다. 그 이후로는 실제 아침 10시에 이제 보통 오전 데일리 회의가 있습니다. 해당 전날 또는 하루에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개발할 건지에 대한 이슈 상황 정리나 해당 내용들을 팀 단위로 이제 회의를 통해서 저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실제 오전 업무 일과를 처리하게 됩니다. 오전 업무 일과로는 메일에 있던 이슈들을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유저의 CS 동향을 파악한 다음에 문의가 있는 내용들은 답변을 해주고,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의 단위 개발을 진행하게 되면서 진행 사항을 체크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전 일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는 게임 회사에서 이제 오후 일과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12시쯤에 점심을 먹고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후에 1시부터 오후 일과를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전에 다 끝내놓지 못한 이슈나 해결 등 CS 문의,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 진행 상황 체크들을 통해서 개발을 계속 진행하게 되고요. 제 프로젝트가 이제 병행적으로 할 때는 프로젝트 단위로 이제 진행 상황을 회의하게 됩니다. 보통 3시나 4시 사이에 프로젝트 단위별로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오전에 해결하지 못한 이슈나 CS 문의 등을 대응하며 나머지 시간에는 프로젝트를 개발한다거나 개발 리팩토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략하게 게임 회사 개발자가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개발자로서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는지 이 페이지에서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자는 우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합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게임 개발은 사실 혼자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작 기간이 엄청 길고 개발자 모두 본인의 지식을 쌓고 막대한 노력을 쏟아부어서 해당 내용들을 다른 분야의 개발자 직무, 개발자 외에도 운영이나 CS, QA, 기획자 분들에게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학력이라는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하지만 분야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기획이나 프로그래밍 분야는 포트폴리오를 중요시하는 편이며,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실력 위주의 포트폴리오만 있으면 아예 학력을 보지 않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사운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외주로 해결하는 부분이 있고, 개발 과정 외에도 외국어 능력과 검색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영어나 일어 등에 대한 구성되어 있는 외국어 능력도 검색 시 상당히 중요합니다. 비교적 쉬운 개발 툴을 사용하는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자신의 것을 만들어서 개발하겠다는 의미인데요. 게임 제작 역시 IT 업종의 일부이기 때문에 재능이나 열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게임 회사의 개발자 일과와 게임 회사 개발자로서 필요한 역량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실제 게임 회사 개발자로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우측에 있는 그림은 Git 플로우라는 글인데요. 실제 개발자가 소스 코드를 작성해서 해당 브랜치별로 이슈를 발행한 다음에 마스터 브랜치는 초창기 프로젝트를 실행했을 때의 브랜치입니다. 이 브랜치는 처음 소스 코드를 배포했을 때의 소스 코드고요. 이제 여러 개발자들이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서 협업을 하게 되는데 개발 브랜치, 디벨롭 브랜치를 통해서 실제 여러 개발자들이 협업을 하게 됩니다. 기획자로부터 프로젝트의 기획 설명을 받듣고 실제 리파지토리를 생성하게 되고 기획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 코드를 중앙 저장소에서 역할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렇듯 브랜치 생성을 통해서 개발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디벨롭 브랜치는 개발자 한 명 한 명이 생성한 브랜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처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기획자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명시적으로 명칭한 브랜치입니다. 릴리즈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실제 라이브 환경에 제공되어야 될 브랜치입니다. 하피스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상황에서 운영 이슈가 있을 때 빠르게 수정돼야 될 브랜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브랜치별로 개발자는 디벨롭 브랜치에서 개발을 한 후에 피처 브랜치를 머지하게 됩니다. 이때 머지할 때 보통 상위권자 프로그래머한테 코드 리뷰를 요청하게 됩니다. 코드 리뷰라는 것은 내가 작성한 코드가 실제 라이브 환경에 적용시켜도 되는지 상위권자 프로그래머한테 조언을 구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벨롭 브랜치가 머지가 되면은 실제 릴리즈 브랜치, 배포 브랜치의 배포 일자에 맞춰서 머지되게 됩니다. 이후로는 실제 코드를 라이브 환경에 배포하기 위해서 코드를 빌드한 후에 빌드 결과물을 라이브 서버에 옮긴 후에 서버를 재실행시킨다는 로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측의 그림에 말씀드렸던 Git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it의 최초 공개일은 2005년도 4월 7일입니다. 개발 언어로는 C 언어와 쉘 언어가 있습니다. 개발자는 리누스 토르발스라는 분이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누스 토르발스가 개발한 분산형 버전 관리 시스템입니다. 오픈소스계 리누스 토르발스는 리눅스 커널을 관리하는 기존 툴이 엉망인 것에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Git이라는 소스 관리 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Git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Git은 매우 빠른 속도와 분산형 저장소 지원의 특징이며 방대한 리눅스 커널 코드를 바탕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게 되었는데요. 오픈소스 개발의 특성상 여럿이 달려들어 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한 것을 망쳐서 개발하기 쉬운데요. Git은 이러한 환경적 특성에 맞게끔 Git 자체는 오픈소스이며 Git 클론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클론한 후에 빌드를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리눅스 토르발스는 초기에 리눅스 커널 소스 코드를 통해서 SVN이나 CVS 같은 기존 버전 관리 시스템을 아예 사용하지 않기로 유명하였다고 합니다. 이유는 기능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창조자나 이런 선구자들은 보통 최신화된 기술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느낌을 이제 다른 사용자들에게 더 편리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창기에는 유료 버전이었지만 아파치 라이선스로 성공하여 실제 무료 버전으로 되었습니다. 리눅스와 릴눅스 저장소에 적용하며 상징성과 유명세 덕분에 단숨에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 Git은 다음과 같은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Git은 로컬 저장소라는 이름으로 전체 데이터를 작업 폴더에 넣어 관리합니다. 전체 기록과 각 기록이 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자기 컴퓨터의 모든 파일을 다 받아 놓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Git은 원격 저장소로 다시 발행하는데 여기에도 또 메인 저장소와 합치기 전에 메인 저장소와 격리시킨 따로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낸 내용인 브랜치들이 있습니다. 이런 브랜치들이 저장소와 합쳐지고 가지는 각각의 가지 브랜치 등을 통해서 개발 중간중간 꼬리표를 매겨가며 이력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깃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오프라인 작업도 가능하며 TFS 같은 기존 중앙 집중형 현상 관리 툴은 아예 오프라인 작업을 지원하지 않는데 매우 제한적으로 지원하였어가지고 이런 내용들은 깃의 차별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도가 빠르고 일시적인 장애 서버가 있더라도 계속 개발을 할 수 있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기존 형상관리 툴에 비해 분산 처리 구조를 유연하게 둘 수 있으며 브랜치 내용을 비교적 가볍게 생성할 수 있으며 병합 문제도 덜 합니다. 스테이징 기능을 통해서 커밋되지 않은 기록 내용들을 변동사항을 중간 조정할 수 있으며 호스팅할 경우 다양한 상업적인 용도나 무료로도 이용 가능하게 됩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기존 형상관리 툴에 비해서 덜 직관적이고 배우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깃은 개발자 업무 프로세스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중요한 기능이어서 제가 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 개발자 업무 프로세스 일과로는 이렇듯 개발자는 깃을 통해서 코드 변경사항을 주로 커밋하여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능 개발이 완료되면 해당 브랜치를 디벨롭 브랜치로 병합하게 되어 운영 브랜치에 추측된 기능들을 테스트하고, 이때 테스트 시에는 QA라는 직군의 개발 직군 외에도 이제 QA 직군이 있는데요. 퀄리티 어슈런스라 해서 기능을 검사하는 작업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QA에게 테스트를 맡기면서 안정성을 확인한 후에 안정성이 확인된다라고 사인을 받으면 릴리즈 브랜치를 생성해서 해당 브랜치에는 버그 수정 및 추가 작업들을 배포하게 됩니다. 배포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라이브 환경에 릴리즈 브랜치에 작업된 내용들을 서버를 빌드한 후에 컴파일된 내용들을 배포하고 서버를 재실행시키는 것입니다. 이렇듯 재실행 후에는 실제 사용자들이 변경된 소스 코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후에는 이제 운영이 있는데요. 운영 CS에서 또 버그가 생긴다면 배포된 버전에서는 발견된 버그를 핫픽스 브랜치를 통해서 수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수정된 내용들은 다시 마스터와 디벨롭 브랜치로 병합되게 됩니다. 이렇듯 게임 회사의 개발자는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이고, 소스 코드를 어떻게 브랜치마다 작성하게 되는지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개발자로서 하루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개발자가 추가로 어떤 지식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자는 기초 CS,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해야 됩니다. 기반 지식을 확립하셔야 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시켜야 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면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 객체지향적 패턴과 디자인 패턴을 대해서 탐구해야 됩니다. 기초 CS는 컴퓨터의 핵심 과학인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개념과 원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기반이 되며 전문적인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기초 CS로는 알고리즘, 자료구조, 컴퓨터 아키텍처 등 개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과 자료구조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진 문제로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초 CS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추가적인 내용으로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을 이해해야 하며 데이터의 구조와 관리에 대해서 이해를 높여야 됩니다. 효율적인 데이터 설계와 쿼리 작성이 가능해야 되며 컴퓨터 아키텍처와 네트워크 기본 지식을 통해서 최적화와 확장성 있는 시스템 구조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개발자는 기초 CS 지식을 통해서 다른 전문가들과 원활하게 협업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공통적인 개념과 용어를 통해서 문제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며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와 학습이 바탕으로 학습이 돼야 됩니다. 언어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로그래머는 언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 영어를 잘하려면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듯이 프로그래머는 주 언어 개발에 대한 지식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자바 개발자라면 자료구조, JVM, 메모리 구조, 라이브러리, 컴파일 과정 등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현대 사회의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요구사항이 복잡해짐에 따라
도구 없이는 개발 생산성이 낮아졌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툴을 사용하지 않으면 개발자도 도태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도구 없이도 개발을 할 수 있겠지만 시간과 금전적인 비용은 유한하므로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면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동작 원리와 구성 요소, IOC, DI, AOP, PSA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내부 동작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 개발하다 보면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언어와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동작 원리나 구성 요소 외에도 설계자 입장에서 어떤 의도로 만들어드는지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시로 수능 공부를 잘하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바탕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개발하듯이 개발 언어와 프레임워크도 비슷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객체 지향과 4가지 특징 원칙과 5원칙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독성과 유지보수성이 좋은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하며 현실적인 문제 상황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 패턴들의 특징과 종류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이렇듯 이런 내용들을 알면 실제 개발 회사에서 회의 시간에도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는 말로 하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을 바탕으로 아무리 잘 설명하여도 실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프로젝트 규모와 요구사항이 높을수록 협업은 필수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의 프로젝트가 원하는 회사에서 원하는 내용인지 사전에 미리 찾아보고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코드 컨벤션을 맞춰야 하며 가독성을 신경 써야 됩니다. 개발자는 이 외에도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로컬 PC나 이런 전력이 차단된다거나 디스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에 대한 예외 상황과 복구 상황을 미리 해법을 작성해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저의 트래픽이 몰렸을 때 스케일아웃 구조로 서버 대수를 미리 늘리는 기술도 있어야 되며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해주는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트래픽을 분산시킬 수 있는 과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는 서버 비용적인 측면과 관리적인 측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알아야 되는 것은 필수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AWS, Azure, 구글 클라우드 등이 있는데 AWS가 공식적으로 도큐먼트가 잘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AWS의 계정 설정부터 보안 설정, 방화벽 설정 등을 해당 내용들을 공부하셔야 되며 해당 내용들로 운영 상황의 이슈라든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아키텍처를 잘 설계할 수 있는 개발자가 실제 게임 회사 개발자로서 한 명 이상의 좋은 개발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직무산업 특강의 강사 소개, 직무 소개, 산업 트렌드, 게임 산업의 대표 기업, 그 다음에 게임 회사의 개발자 일과 플러스 게임 개발자로서의 어떻게 해당 내용들을 필요한 역량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알렉스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